미국 대표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산업에 2016년 말 2017년 초반부터 있었는데 맨날 보던 뉴스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저는 피크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미국은.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는 ETF 종류 정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직연금 계좌, 개인연금 계좌, 일반 계좌 이런 거 다 막론하고 저는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되게 미국 ETF 좋아요. 워런 버핏도 S&P 500에 투자해야 된대요. 이런 거는 그냥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만의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그냥 간단해요. 자본주의가 근간인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업들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랑도 다르고 인도랑도 다르고 중국이랑도 다르고 다른 나라들이랑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당연히 경제나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기업들이 주인공일 때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들이 힘이 세니까 가장 신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업들이 정치인한테 로비하는 게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비스트란 직업이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에도 손댈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거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을 밀어주기도 해요. 내 기업한테 이득이 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업들의 힘이 센데, 그 말은 뭐냐면 기업들의 자율성, 성장성, 그 다음에 발전성이 크다는 의미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성장성과 발전성이 큰 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갑자기 국가 나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네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같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표 지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은 상속자가 아니어도 재벌 2세가 아니어도 본인이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충분히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제 친구가 당연히 스탠포드를 다니긴 하지만 스탠포드 MBA 다니는 친구가 나는 김밥 장사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면은 투자해줄까? 정말 여러 군데도 투자해줄까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푸드트럭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돈이 많은 VC가 와가지고 오케이 투자할 테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한번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경영학과 학생이 오케이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투자해줄까? 이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본주의가 근간인 나라라는 게 미국에 투자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의 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당연히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상장을 했죠. 그 다음에 1997년에 시가총액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IT 버블이 팍 터지면서 쫙 떨어진 다음에 지금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창업 22년 만에 시가총액 1등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만큼 투자에 우호적이고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밀어주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도 2004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은 눈 튀어나올 정도로 높잖아요. 테슬라도 똑같아요. 200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 15위인 것을 봤을 때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플랜을 가지고 나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일단은 투자가 잘 되는 나라고, 그런 신생 기업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고, 근데 또 그거에 대한 이면은 경쟁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성장을 위해서 경쟁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래서 정부가 지켜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산업을 지켜주고 그런 거 다른 나라와 경쟁이라면 지켜주죠. 근데 국내에서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전 기업을 막 위협하기 때문에 지켜준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살아남아서, 근데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빡세게 경쟁하고 성장성을 위해 빡세게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 100
ETF 혹은 미국 S&P 500 ETF를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국 그 대표 지수를 1990년도부터 쫙 그려보시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81배 올랐고 거진 100배죠. 거진 100배면 몇 프로인지 계산도 안 돼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S&P 500은 14.5배, 다우존스는 14.1배 정도 올랐는데 그거의 비결은 근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성장성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10년 뒤에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때 5년, 10년 혹은 제 친구가 내 애한테 어떤 ETF를 물려줄까를 물어본다면 전 나스닥 100과 S&P 500 ETF를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책에 다뤘던 나라는 인도인데 인도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는 지금 탈세계화라는 흐름이 냉전 시대 이후부터 세계화 지수가 쫙 올라가요. 근데 2016년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은 아예 꺾였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죠. 탈세계화 트렌드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50년 동안 이어졌던 세계화 트렌드의 수혜를 봤던 나라와 그 탈세계화 트렌드로 수혜를 볼 나라는 다를 거예요. 그러면 탈세계화 수혜를 볼 국가를 딱 하나를 찍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공장의 역할은 중국이 안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따돌리니까. 중국이 못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인도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인도의 정부 정책이라던가 인도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그냥 정리드릴게요. Make in India예요.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Make in India.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라. 내가 세제 혜택 줄게.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 중국에서부터 인도로 이전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많아졌죠. 테슬라도 공장 부지를 인도로 가서 막 물색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폭스콘은 이미 옮기기로 얘기를 다 끝낸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2023년 기준으로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넘었어요. 인구가 많다는 건 생산성, 그 다음에 소비성 이 높아진다는 거라서 사실 인도의 소비재 혹은 인도의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정부는 시장 친화적이에요. 그걸 알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서 인도 증시가 5% 하루에 떨어지더라도 그날 오케이 기회다 이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바로 다음날 반등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인도고 이 트렌드는 탈세계화로부터 시작된 트렌드인데 방점을 찍은 건 미중 무역 분쟁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된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인디아스 타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케이, 나는 성장 관련되어 있는 ETF를 담아야 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그렇다면 뭘 보셔야 되냐면, 기업 분석하실 때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R&D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R&D 금액이 얼마냐. 얘네들이 매출 대비해서 R&D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왜냐면 미국 기업들의 R&D 비용은 황금알을 낳기 위한 준비거든요. 황금알을 낳기 위한 거위들인데 황금알을 계속 낳기 위해서는 R&D를 많이 해야 미래 성장성, 미래 혁신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결국에는 그런 R&D를 투자하기 훨씬 더 좋죠. 왜냐면 돈 빌리는 비용이 적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펼치고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가지를 딱 꼽아보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미국 테크 탑10 ETF 같은 거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테크 탑10 ETF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ETF 체크 화면에 빅테크를 치신 다음에 미국 빅테크를 치시고 거기에 미국 테크 이렇게 치시고 여기 ETF들이 있는데 여기 ETF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래량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포함되는 종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미국 빅테크가 앞으로도 이제 승자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상당히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비단 저만이 미국 빅테크들이 앞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자주 보는데 거기 논문 이게 발간물에서 2019년도에 Th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s Growing Why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재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왜 미국은 잘 되는 애들만 잘 될까? 왜 계속 1990년대 이후부터 승자 독식 혹은 위너 테이크스 올의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비단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버드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결국에 내가 봤을 때는 하버드의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무형 자산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에서 기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R&D 비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무형 자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내가 공장 부지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형 자산이 중요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버드 말은. 그래서 매출 금액만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무형 자산과 R&D 투자 금액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본인들이 그냥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는 2019년부터 R&D 비용을 봤어야 된다.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이걸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봤었어야 되는 거고 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 회사 중에 가장 많은 R&D를 투자한 기업은 메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그다음에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R&D 투자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데 그런 기업들이 다 미국 빅테크 ETF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저는 좀 여전히 그 2019년, 2018년 요때부터 우리는 매출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R&D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형자산의 가치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 하버드 논문을 보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나스닥 평균 기업 대비해서 R&D 비용의 수준은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앞으로도 미래의 황금 알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조건 낳는다가 아니라 높다. 그나마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할 때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성장성이 전년 대비 2자릿수냐 1자릿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당일날 주가가 7% 오르기도 하고 3%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연 언제부터 이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했을까? 모르시겠죠. 이거 근데 투자는 저도 가늠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이 런칭을 했다는 거는 투자는 훨씬 그 전부터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 AWS 그다음에 아마존의 애저 이런 사업부가 런칭한 거 진짜 로고 달고 런칭한 게 10년 1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단 매출에 포함은 못 시켜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부 런칭을 10년, 15년 전 런칭을 했다는 거는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전부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성을 키워드로 가지고 우리가 이 투자를 정말 딱 하나만 꼽아가지고 주인공을 꼽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종목을 피키기가 어렵겠지만 ETF는 고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미국 대표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산업에 2016년 말 2017년 초반부터 있었는데 맨날 보던 뉴스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저는 피크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미국은.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렇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고점인 거 아니야? 고점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결국에는 3년 뒤에 다시 열어보면 그때 고점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혁신천사 테마형 ETF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빅테크가 가장 이제 저는 ETF로 만들 수 있는 상품 중에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가 반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제가 책에 보시면 아실 텐데 반도체 사이클이 1990년대 제가 좀 이제 길게 시계를 보는 편이라서 이제 PC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PC가 처음 나왔을 때,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마다 반도체 출하량의 움직임을 보시면 IT의 혁명은 반도체 출하량을 10배 혹은 그 넘게 이끄는 경향이 있는데 더 이렇게 막
휙 올라가요. 반도체 출하량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AI의 시대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전 AI 하드웨어고 그다음에는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요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AI 하드웨어인데 그 AI라는 트렌드가 그 AI도 봄과 겨울만 반복을 하다가 지금 봄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냥 여름으로 갈 것 같아요. 여름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AI 산업이. 이세돌님 선수님이 알파고를 상대로 그런 배틀을 할 때도 AI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다시 바로 겨울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AI의 여름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왜냐? AI가 돈을 버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AI가 트렌드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돈이 되느냐 마느냐예요. 돈이 되니까 기업들이 달라붙고 경쟁이 되면은 투자를 하고 그럼 그 경쟁 속에서 결국에는 AI 하드웨어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챗GPT를 통하든 일단 글로벌 온 디바이스를 통하는 AI가 돈이 된다는 거를 이제 매출에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냥 이제 가는 거예요. 쭉 이제 투자를 하고 경쟁이 지속되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미국 반도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책에는 미국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을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너무 길고 그거는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빨리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많이 올랐죠. 지금 많이 오른 게 미국 반도체인데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인 게 하루 이틀 긍정적이고 끝 이런 건 아니고 ETF는 적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을 보시는 게 맞는데 이 미국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헤게모니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죽이고 있거든요. 중국을 죽이는데 거의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는 앞으로도 이길 거다. 그리고 제가 미국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엔비디아 당연히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쭉쭉 뻗어 나가겠죠. 근데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쭉쭉 날아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수주를 받는 다른 기업들도 거의 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TSMC더라도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미국 반도체 ETF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유럽의 네덜란드 ASML이어도 미국 반도체 ETF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미국 반도체, 그러니까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미국 반도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대장주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미국 반도체 ETF를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기업의 성장률이 이제 높아지더라도 상승률이 높아지더라도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반도체가 앞으로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갈까요? 라고 물음표를 던지신다면 저는 아까 전에도 R&D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별로 이제 책 보시면 아시겠는데 국가별로 반도체 투자하는 매출 대비 반도체 투자하는 비중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18%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 밸류 체인을 쫙 보면은 정말 많거든요. 팔공정부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하나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반도체 하나. 근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시스템 반도체가 30만 원 정도를 차지해요. 제 생각이 아니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가 30만 원을 차지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메모리 반도체는 9만 원 정도를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뜻인데 그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미국 국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책 보시면 되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 그다음에 자본 집약적인 형태, 그다음에 팹리스, 새로운 반도체가 탄생을 한다면 미국에서 탄생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 산업의 사이클과 같이 맞물려서 슈퍼 사이클을 맞이를 했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반도체 ETF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한국 반도체도 괜찮고 일본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일단 펫 산업, 럭셔리, 전기차, 이차전지, 비만 치료제 이렇게가 BIT에서 혁신 성장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다 다른 산업이고 다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전기차랑 이차전지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전기차와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진짜 이게 될까?' 일단 제 책에서도 시작이 '진짜 이게 될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전기차와 2차 전지라는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예요. 메가 트렌드란 무엇이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어떤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신세계 연수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부의 헤드는 어차피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메가 트렌드는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 5년, 10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바꿀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는 메가 트렌드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 또한 메가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침이 있는 이유는 뭐 수요,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이제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2차 전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스마트폰과 iOS 같은 거라고 봐요.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이런 기기죠. 스마트폰이 기계죠. 아이패드 같은 기기고 그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 회사인 거고 자율주행은 여기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iOS 그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러면 그 두 개가 세트로 가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세트로 유일하게 하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완성체로 만들 수 있는 애플 같은 회사는 심지어 삼성도 그게 안 되잖아요. 애플 같은 회사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테슬라밖에 없고 그다음에 애플이 그 타이탄 프로젝트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전기차 자율주행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제 책에서 썼지만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는 것보다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이미 개인 데이터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이폰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여기저기 퍼져 있는 IT 기기에 AI를 부착해서 파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득이고 돈을 바로 벌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 거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애플이 이게 저도 이제 막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다른 분들한테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애플의 헤드들은 점진적인 자율주행은 X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점진적으로 자율주행을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레벨 5, 4, 3, 2, 1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애플이 헤드들이 이거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장 그냥 이 자율주행 레벨 2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모르겠어. 난 레벨 2 아니면 안 돼. 근데 그러면 거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과 타이탄 프로젝트를 리드를 하던 헤드가 떠난 건 진작에 떠났어요. 타이탄 프로젝트 포기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약간 철퇴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 자율주행이 끝이다 전기차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메가 트렌드인 거를 캐치를 잘 못하는 거고 굉장히 단기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와 차체 그다음에 충전소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런 회사가 있고 중국에는 비아드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AI 기술이 완전 다른 게 생성형 AI와 자율주행만을 잘하는 회사는 달라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운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생성형 AI는 이미지, 말, 이제 리얼처 관련된 것들을 잘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잘하면 돼요. 근데 자율주행은 운전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생성형 AI는 그냥 적당히 잘하면 돼요. 그거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결국엔 자율주행을 잘하는 회사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데이터 많은 회사가 이기는 싸움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테슬라에 지금도 차체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죠. 그 데이터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플은 포기를 한 거고 그래서 GM도 자율주행을 포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율주행 그래서 포기를 한 거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 대신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냥 그 엔진 대신에 전기차 배터리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같이 가는데 자율주행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결국에는 이걸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랑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정도.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책 보시면 되고 중국은 비아디.
그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죠,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상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것도 결국에는 좀 매크로 분석이 들어가는데, 트럼프는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전기차를 많이 만든다고 이미 중국한테 뺏겨서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근데 생각 보시면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중국이 비아디가 이제 테슬라 대비해서 순수 전기차 비중도 약간 이기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완벽하게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완벽하게 포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미국의 비아디가 들어와서 돌아다닌다? 그거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일이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미국이랑 더 친하잖아요. 미국이랑 당연히 더 친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비아디가 팔리긴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요,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우리 중국을 죽여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이 같이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내수로만 보더라도 전기차 기업들이 돈 잘 벌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이제 한정 지으면 지금 침투율이 7% 8%인데 이거 67%로 만든다고 바이든이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늘어날 거예요.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불거질수록 탈세계화가 더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자재에 대한 전쟁과 이 원유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전기차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진행될 건지에 대한 거는 책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전기차가 늘어나면 수혜를 보는 건 2차 전지인데 중국이랑 손 잡아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중국이랑 손 잡아주기 어렵고,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랑 우리나라 기업들, 그 다음에 독일 기업들인데, 독일 기업들은 유럽이랑 이제 손잡고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중국 전기차만으로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매출이 좋을 거예요. 그건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지금 많이 소강 상태이고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결국엔 메가 트렌드고, S&E 리서치라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다루는 회사의 이제 기관 리포트를 봤을 때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고, 거기서 딱 집어서 한국에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을 이제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메가 트렌드가 이제 훼손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단기적인 이벤트고, 결국에는 세상이 변하는 방향성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트렌드를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